그리고 전두환이 뭐라 그래도 민주화 타협을 도장 찍은 사람이잖아요. 6.29. 6.29라는 게 뭐예요? 민주화 타협 아니에요? 무혈혁명. 저 무혈혁명 민주화 타협이에요, 저거. 그래, 우리 신군부 권력 내려놓게. 여기서 그만하자. 자유민주주의로 가자. 그래서 군부와 문민 관료와 시민의 이 세 파트가 어우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저거요, 쉽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저 만들어지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프러시아랑 독일 제국이 저거 못 만들어가지고 세계대전 2번 난 거예요. 저걸 못 만들면 굉장히 군국주의화 되거든요. 일본이 저거 못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일으킨 거예요. 체크가 안 되니까. 저거 못 만들어서 다이조 민주주의가 자빠진 거 아니야? 1930년대. 다이조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정민주주의. 근데 그때는 군부가 컨트롤 됐어요. 그러나 결국 문민관료와 시민이 군부를 컨트롤 못하니까 군부가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이조 민주주의 잡아뜨려버리고 군국주의화 길 걸으면서 10년 딱 지나가지고 저기 태평양 전쟁 일으켰죠.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저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없냐에 정치 시스템에 명운이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피터 드라커입니다. 피터 드라커는 원래 사회철학자, 정치철학자예요. 경영학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당연하죠. 경영학의 아버지, 경영학을 만든 사람이니까 전공이 경영학일 수가 없죠. 자기가 공부할 때는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없는 거죠. 원래 사회철학자, 정치철학자예요. 저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는데 저 책이 나치의 금서 1호입니다. 1933년에 나치가 집권하자마자 금서 1호 딱 때린 책이 피터 드라커 책이에요. 저 주제가 그 정도로 민감한 주제라고요, 저게. 군부와 문민 관료와 시민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게임 펼칠 수 있냐. 그 게임에 판이 있냐 없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판에 군부를 우겨서 넣은 그 사람 누군데? 전두환이에요. 저보고 욕하지 마세요. 저 전두환 때요. 죄송합니다. 아주 빨갱이가 진한 막스레닌주의 빨갱이여서 81년도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문하는 빨간 방에서 잤어요. 85년도 잡혀 들어가서 고문하는 빨간 방에서 잤어요. 81년도 2번 잡혀 들어갔어요. 85년도 한 번. 그 다음에 마지막에 87년에 제가 1월 달부터 수배를 당해가지고 거의 21개월 수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기부를 갔어요. 그 중간에 한번 제가 또 81년도에 대공수사 분실 갔다가 대공수사 단의 전신입니다. 분실 갔다가 박정철 죽은 거기 분실 갔다가 그다음에 또 보안사로 넘겨졌어요. 이관됐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다 구경했죠. 저는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 제가 대공수사 분실에 3번 들어갔나? 한 번, 81년에 한 번, 그렇죠. 3번 들어갔죠. 보안사에 한 번 들어갔죠. 이거 다 언제 때 얘기야? 전두환 때 얘기해요. 저 일을 갈면 제가 갈아야 돼. 저 이해 안 간다니까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서로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도 신청도 안 하죠. 왜냐면 나 할 때 빨갱이 운동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민주화 운동이냐. 내 과거를 내가 왜 모독하냐. 과거가 아닌 그림을 그리면 그 과거에 대한 모독이죠. 좀 민주화 운동 몰라. 다른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 한다고 착각하고 그걸 했는지 몰라도 전 빨갱이 운동 한다고 알고서 해가지고 무슨 민주화 운동 포상 신청도 안 하고 재심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욕하기 시작하면 제가 욕해야 돼요. 근데 저 욕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이 한강의 기적의 마지막 챕터 쓴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무혈혁명 민주화 대타협에 군부를 우겨넣은 사람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전두환에 대해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저거예요. 졸업정원제. 졸업정원제. 대학정원 왜 이렇게 늘려나갔고. 자, 그걸 다시 말하자면 이거죠. 1955년에서 1988년이 37년이 이거예요. 51년이 왼쪽 사진이고요. 1988년 그거죠. 서울올림픽. 저 오른쪽.
37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 마지막 챕터에 81, 82, 83, 84, 85, 86, 87 마지막 챕터 7년을 누가 썼냐? 저 37년 세월에. 저자 전두환이에요. 그 인정해라 이거야. 제 얘기는 저는 지금 윤석열이 이런 얘기 했다가는 안 돼요. 윤석열은 정치인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 지식인들, 저는 지식인의 뭐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지식인 네, 줄 세우면은 한참 아래로 뒤로 밀리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떠들어 놓고 책을 내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놔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전두환 다른 건 잘 뭐 다 나빠도 그 통치 스타일 중에 사람 잘 뽑아가지고 화끈하게 권한이양한 거, 그 스타일은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탁탁 건드리면서 금기를 살짝 어겨야 돼요. 그래야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그래야 보수하는 사람들이 그 배짱 있네. 당신대로 배짱대로 한번 긁어봐. 이 소리가 나오지. 전두환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군부가 이제 언제 등장하냐. 12.12부터 5.18 사이. 저게 이제 약 한 6개월 걸친 시기죠. 1, 2, 3, 4, 5개월. 만 5개월 동안 등장한 거예요. 5.18 그때 이제 5월 17일인가 18일 날 그거 하고 나서 계엄 확대인가 뭔가 하고 나서는 이제 국보위 시절로 들어가니까 등장이 아니라 그건 집권식이죠. 본격 집권식이죠. 이 신군부 등장 시점, 이른바 서울의 봄이죠. 서울의 봄 때 위기 상황을 저는 한 6, 7가지 꼽습니다. 우선 당시 GDP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그때 막 북한보다 GDP가 개인당 GDP가 올라섰을 때예요. 북한이 70년대에는 이제 그 중국과 소련 양쪽에서 쌍방빙 뜯기, 그게 이제 주체죠. 북한의 주체가 쌍방빙 뜯기를 그 북한 주체라고 부릅니다. 주체 전략. 북한의 주체 전략의 그 핵심은 뭐냐면 빙 뜯기예요. 그 소련과 중국 사이의 양쪽 빙 뜯기라서 북한이 그 아시아의 체코라고 불렸어요. 생활 수준이 높았다고요. 중국보다 훨씬 높았고 깔끔하고. 그래서 GDP가 간신히 북한과 비슷한 그런 그 1인당 국민총생산 레벨에 도달해요. 이거 우리가 1980년 수준이 중국에서는 언제냐면은 92년, 91년경입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천안문학살이 89년이니까 중국과 비교하면 천안문학살이 일어났던 1989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에요. 저희 그때의 그러니까 그 경제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 그런데 그 수준 아래서 구조적 세계 경제 위기가 왔어요. 오일 쇼크와 미국 침체예요. 2차 오일 쇼크 났을 때 어떤 상태냐. 그때는 한국은행 조사부에 서울대 경제학과 이 브레인들이 많이 갈 때예요. 나라가 뭐 해외 유학도 많이 못 보내고 국가 장학금으로 보내는 해외 유학도 그게 작아요. 쿼터가 작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해외 유학 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정말 그 브레인 중에 브레인들이 한국은행 조사부에 많이 있을 때예요. 한국은행 쪽에. 그 사람들 업무가 뭐냐? 중동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돈 보냈냐 안 보냈냐?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예측한 대로 돈 안 들어오면 국가보도 난다. 그게 78년도 오일 쇼크입니다. 2차. 중동 현장에서 현대건설이 입금 안 하면 국가보도 난다라고 발 동동 굴르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스마트하다는 서울대 경제학과 그 수재 출신들이 바글바글한 한국은행 조사부나 한국은행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 꼴이 그랬다고요. 미국 경제는 완전히 침체했죠.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는 일어나는데 경기는 침체해 있는 거. 지미 카터 시절입니다. 저게. 지미 카터 마지막 해죠. 마지막 해가 1980년이고 마지막에서 1979년, 80년. 80년이 지미 카터 마지막 해예요. 그 다음에 구조적 국내 경제 위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년 1월에 저게 결정됐다고요. 관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관치 경제에서 민간 주도 자율성이 있는 시장 경제로 넘어간다라는 이행 결정이 79년도 1월에 된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 신군부가 딱 등장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해에 결정한 안정화 정책, 즉 그 이행 전략을 실행할까 말까 망설일 때라고요, 저게. 부가가치세 실행한 지 3년 됐을 때예요. 78년에 실행했으니까 3년 차예요. 부가가치세요?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1분의 1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산 부마 때 부산 시위가 남포동인데 왜 남포동에서 했겠어요? 거기가 상공업자들이 모인대요. 그 시위에 그러니까 79년도 10월 시위 그 시위의 플래카드가 핵심 플래카드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예요. 유신 철폐하라가 아니에요. 쪽팔려가지고 좌파 애들은 그 사진 안 쓰죠. 저 언제 시간 나면 한번 뒤져가지고 쓰려고 그래요. 금융실명제, 토지실명제, 주식실명제는 아직 없을 때고요. 저건 이제 YS대로 넘어가죠. 저걸 전두환 정부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못했던 사안이에요. 저게 금융실명제가 제가 기억하기로. 자, 이런 위기인데 한 대여섯 가지 위기인데 부가가치세까지 하면 5가지 위기거든요. GDP 수준은 낮고 한 4가지죠. 그 다음에 구조적 세계 경제 위기, 구조적 국내 경제 위기, 부가가치세 등에 의한 반발, 상공인들의 반발. 이 위기 속에서 삼김 정치파는 이런 위기를 실감을 했을까? YS, DJ, JP가 이 위기 실감했을까? 저 실감 못했다고 봅니다. 삼김은 이를 극복할 비전과 의지가 있었을까? 나중에 그 사람들 정치한 거 보면 그런 비전과 의지 없어요. 그냥 권력에 그냥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요. 신군부가 저 등장했을 때 물론 군부라서 무서워서 왁갓발 무서워서 그랬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다못해 사표 쓰고 내던지고 나간 관료들도 드물어요. 심지어는 반유신했던 관료들이 오히려 신군부 등장을 환영을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2.12에서 5.18까지의 그 5.18은 5월 18일을 뜻합니다. 그 사건이 아니라 1.12에서 5월 18일 여기 이 페이지에서 5.18이란 건 진짜 광주 5.18 사건이 아니고 5월 18일이란 날짜를 뜻해요. 그 사건 그날까지의 그 신군부 집권 이 6개월이 5개월이죠. 5개월이 저는 군부와 문민관료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민관료들은 지금과는 좀 달라요. 그때는 굉장히 그 강렬한 엘리트 사명의식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이 지금에 비하면 뼈가 굵었죠. 여기서 잠시 이제 신분구와 운동권에 대해서 제가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군부에 내재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권력이라는 건 자기 로직이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면 중남미 방식의 부패한 훈타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결국 다 짜고 해먹는 걸로 장기화되는 경우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민주화 저항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견제구를 날리고 너희 군부 문민관료 이런 타협점으로 예방혁명이죠. 무혈혁명, 예방혁명에서 타협 안 하면 진짜 좌파혁명 갈 수 있어라고 그 상황을 조성한 게 운동권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이 뭐 그때는 뭐 죽고 감옥 가고 이런 거 별로 뭐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그 짓 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수배 중인 87년 6월 달에 6.29 딱 나는 거 보고서 됐다 이제 더하면 피바다 혁명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예외적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고립당하기 시작했거든요. 동지들한테. 대부분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때 반응이 어찌하여 지금 멈추시나이까. 혁명이 계속 가야 하옵니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싸움 나고 내부적으로 고립되고 그럴 때요. 저는 수배가 88년도 8월인가에 풀렸는데
그래서 운동권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제 85년도 초에 깃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생적 반북 성향의 공산주의예요. 북한에 대한 자생성, 독립성, 비판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계보가 계속 갔냐? 안 갑니다. 이게 산호맹쯤 되면 이게 89년 사건일 거예요. 산호맹이. 88, 89년 사건인데 산호맹부터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 자생적 반북 성향의 공산주의가 그 족보만 남고 기록만 남고 결국은 이 주사파, 종북 주사파한테 무릎을 꿇죠. 저는 이게 이선실의 혁혁한 성과라고 추정합니다. 이 무렵에 이선실이 제일 뻔질나게 드나들 때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 평양방송 듣는 이게 이제 한민전 방송이죠. 통역당의 목소리. 평양방송을 듣는 신세대 주사파가 언제 등장하냐? 85년부터 등장을 합니다. 대거 등장해요. 그러면 이제 이 뭐 NL이든 PD든 간에 이 운동권이 결국 신군부와의 투쟁에서 창날 역할을 했지만 그게 뭐 공산주의든 혹은 주체사상이든 그 실체는 끔찍한 전체주의예요. 이거는. 머리는. 그러니까 이쪽 성향 사람들이 1987년에 6.29에 의한 무혈혁명 대타협이 난 다음에도 야 이제 더 가면 유혈혁명이야 피바다야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하려고 들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망해야 될 집단인데 이게 로또를 3번을 맞아요. 이게 저는 이 로또가 거의 김일성이 맞은 로또랑 같다고 생각해요. 김일성이 로또를 여러 번 맞습니다. 김일성 로또가. 우선 첫째 소련에서부터 낙점을 받아가지고 33살짜리가 북한의 지배자가 되죠. 소련이 낙점을 해줘서 그 45년 로또 한번 맞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1956년에 후르시초프 등장한 다음에 다 죽게 몰렸었는데 저기 헝가리에서 격렬한 반소 저항이 생겨서 소련이 거기서 쇼크를 먹고 야 저 김일성이 잘못 드러냈다가는 이상한 일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김일성 그냥 주저앉혀요. 그 로또 2번째 맞죠. 그 다음에 60년대에 들어서서 중소 분쟁이 심각해지면서 로또를 또 맞죠. 중소 양쪽에 쌍방 삥뜯기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미중 밀월이 터지죠. 1990년대 초부터. 그 중국 뒤에 딱 줄 서가지고 중국의 위성국가 역할 비슷한 거 하면서 여기 중국에 대해서 여기 북한 여기는요 저 아니면은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목에 힘줄 수 있는 중국의 위성국가 역할한 로또 4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줄줄이 맞죠. 여기도 똑같아요. 이 운동권도 로또 3번 맞습니다. 원래 망할 길에 들어섰는데 1990년에 공산권이 무너졌지만 91년에 소련까지 무너지죠. 글로벌리스트 미중 밀월이 시작된다고요. 미중 밀월이 되면 한중 밀월이 돼요. 한중 밀월이 되면 남북 밀월이 되는 겁니다. 남북 뭐 화해 뭐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젊은 시절에 주사파 좀 했고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큰 허물이 안 돼. 지금 첫째 로또예요. 사회의 대세가 친북이 되고 사회의 대세가 친중이 된 거예요. 오죽하면은 중앙일보 사주가 나서가지고 여시제라는 저거를 만들고 여시제에 돈을 댄 그 기업가가 나오고 그러겠어요. 사회 대세가 친중 친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세를 어긴 사람이에요. 그 출세를 못한 거죠. 대세가 친중 친북이에요. 그 첫 번째 로또. 2번째 로또가 뭐냐? 글로벌리스트들이 막가파 해체, 뭐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문화 마르크시즘 이걸 대대적으로 띄운다고요. 90년경부터. 극단적 상대주의. 진실 어디 있어? 시비 어디 있어? 옳고 그름 없어? 진실 없어? 이런 거거든요. 선악 없어? 온갖 종류의 궤변을 다 띄워요.
기후변화, 젠더평등, 지금 그 CRT 비판적 인종 이론의 뿌리가 이때 나온다고요. 막가파 해체 그냥 띄워버린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파워풀한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 시스템을 해체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쟤들이 적이랑 결합을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주장하는 사람 중에 북한 비판하고 중국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젠더평등 주장하는 사람 중에 북한 비판, 중국 비판하는 사람 봤어요? 하다못해 여성운동에서도 북한 비판, 중국 비판 거의 없는데? 뭐 후기 식민지, 포스트 컬로니얼리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대는 미국이 지배하는 변형된 식민 질서다. 그걸 후기 식민지 이론이라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 교문수석 김상유리가 그걸로 논문 써가지고 교수된 자예요. 그런 자가 박근혜 정부에 교문수석 들어가요. 스크리닝이 안 되고. 다 그런 게 전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퍼뜨려 놔가지고 상식이 된 거야. 상식이 되니까 박근혜 정부의 교문수석 왜 못해 우리가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YSDJ에 의한 묻지마 발탁, 닥치고 키워줘. 로또 3번 맞은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저는 이제 이 로또 셋 중에 아무것도 못 맞은 거예요. 맞기도 싫었고. 이런 로또 맞기 싫어서. 자, 그래서 이게 신군부와 운동권의 족보를 따지면 신군부는 자기의 잠재적 위험성이었어요. 그렇게 못 갔어요, 결국. 못 가게 막았고 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버려뒀다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차원의 문제고 운동권은 그게 아니라 문제가 좀 노정이 돼갖고 드디어 이재명이라는 괴물까지 튀어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이제는 내놓고 하자. 그래가지고 이 윤석열 같은 이제 그 비운동권, 윤석열은 운동권 아니죠. 그 제가 알기로 무슨 칼포퍼 무슨 연구회인가 뭐 이런 데서 이 보수 성향의 그 독서 클럽에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세대들이 그 79학번, 80학번, 81, 2, 3, 4, 5학번 요 7말에서 8초 사이에 요 세대에서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이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 죄책감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거 다 내다 버려라. 그거 다 필요 없다. 다 자기 인생이었다.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정신 똑바로 있었다면 지금 백모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충분히 다 음미하고 그리고 그냥 통합된 인격으로 또 이렇게 뭐 그럴싸하게 늙어가고 있다. 내가 당신들한테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느끼게끔 하는 죄책감 유발자, 부채의식 유발자 되기 싫다. 당신들은 당신들 인생 사는 거고 난 내 인생 사는 거고. 그래서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 죄책감 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 세대 특히. 7말 8초. 앞으로 이제 지식층이 좀 더 이제 그 각성이 깊어지면 여기서 왜 대처 사진을 썼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죄책감은 사회를 깊게 파괴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게 대처입니다. Few societies remain unscathed when guilt i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 금가지 않고 배견할 수 있는 사회는 거의 없다. 우리 사회 좋은 점이 이 죄책감 이제 MZ세대까지 내려가면서 다 털어버린 것 같아요. 이거 쉰내 나는 운동권 또 그 소리야. 아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앞으로 이제 지식층의 각성이 좀 더 축적이 되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문석열, 김석열, 박석열이 나와서 뭐 이렇게 살짝 전두환만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게
위안부 반일 김구 5.18 광주 호남 DJ 노무현 호남 이승만 재평가 트럼프 재평가 탄핵 비판 전두환 재평가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대세를 이루고 툭툭 건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와 정당 개혁 두 개를 그 거대한 작업을 위한 민초들의 실천 프로젝트. 이거를 이제 2022 3월 9일 대통령 선거, 2022 6월 1일 지방교육감 선거. 앞으로 몇 개월, 7개월, 8개월에 걸쳐 이 실천 프로젝트 이제 챕터 1입니다. 첫째 하나, 무결선거 네트워크로 모여서 2022 선거를 참관하고 감시한다. www.무선.kr. 둘, 마이초이스를 통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민경선단에 참여한다. www.mychoice.kr. 셋. 다음 스텝은 국힘이나 뭐 정당 들어가서 확 뒤집어 엎어갖고 장악하는 거죠. 근데 미리 이렇게 시민 프로젝트로 모여서 우리가 단련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야 버르장머리를 잡습니다. 같이 해보시죠. 특히 저기 그 댓글에 보니까 마이초이스 그 시민경선단 참여하는 거 때 그 잘 시스템이 진행 안 한다는데 이게 크롬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크롬 때 그 메모리 크롬이 좀 특이해요. 브라우저가 다른 브라우저랑 철학이 다릅니다. 구글은 브라우저만 있는 따로 운영 체제가 없고 브라우저만 있는 그 환경을 최종적으로 지향해요. 구글은.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가 좀 메모리를 엄청 많이 먹고 함부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크롬 브라우저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마이초이스에서 안내된 대로 이렇게 신분증 촬영해서 하는 그거가 잘 안 되면 010-8489-8112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아주 쉽게 지원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